지금 미국 국방부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우주를 지배해온 정찰 위성 27호가 한국 상공에서 0.1초 만에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린 겁니다. 미국은 즉시 한국을 의심했고 그들의 기술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 분석관을 파견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만든 KOSM이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혁명적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단 12분 만에 폭발 없이 무력화시킨 그 순간 세계 패권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자신들의 오만을 버리고 한국과 손잡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레너드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제가 마주한 건 30년간의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경고음이 귀청을 찢어놓았고 빨간 불빛이 관제실 전체를 물들였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찰 위성 27호의 신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화면 속 위성 궤도 추적선이 한반도 상공 37도 북위, 127도 동경 지점에서 갑자기 끊어져 버렸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30년간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던 미국의 눈이 한순간에 감겨버린 셈이었죠. 길버트, 백업 시스템 상태는 어때요? 제가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절망적인 침묵뿐이었습니다. 길버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의 모니터에도 똑같은 검은 화면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레너드, 이건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야. 길버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227호는 3중 백업 시스템을 갖춘 최신형 정찰 위성이었거든요. 주 통신선이 끊어져도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것마저 실패하면 비상송신기가 최소한의 신호라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어요. 모든 시스템이 0.0초의 지연 없이 동시에 꺼져버린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위성 전체의 전원을 한 번에 차단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데이터 로그를 다시 확인해봐. 제가 급히 컴퓨터로 달려가 지난 5분간의 기록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위성의 모든 센서가 정상 작동하다가 오전 9시 39분 47초에 일제히 신호를 잃었습니다. 레이더, 적외선 카메라, 통신 장비, 전력 시스템, 심지어 위치 추적 장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30년짜리 시스템이 한 좌표에서만 동시에 죽을 확률이 0.01%도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어요. 뒷목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 전문 분야인 위성 전자전 시스템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관제실 뒤쪽 문이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국방부 연락관인 톰슨 중령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레너드 분석관. 톰슨 중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죠. 지금 당장 국방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실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까만 화면만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227호는 한반도 어딘가에서 완전히 침묵해버렸고 우리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죠. 국방부 지하 3층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찔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24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전 세계 위성 궤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 227호가 지나야 할 궤적에는 여전히 공허한 빈 공간만이 남아있었죠. 회의 테이블 주위로 모인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브레넌 차관보가 테이블 끝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회색 양복 어깨선이 각이 져 있었고 매서운 눈빛이 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레너드 분석관 앉으시죠.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브레넌 차관보가 리모컨을 들어 대형 화면을 켰어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고 그 위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27호가 마지막 신호를 보낸 지점이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레넌 차관보의 질문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가 이미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원인 불명입니다. 다만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장애라는 점에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브레넌 차관보가 제 말을 끊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외부의 의도적인 개인 말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리고 있었죠. 저는 브레넌 차관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를 찾는 게 당신의 역할 아닙니까? 브레넌 차관보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러더니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산업 현황 자료가 나타났어요. 이 나라를 보세요. 레너드 분석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까지 모든 걸 우리에게서 배워서 키운 나라입니다. 자료 화면이 넘어가면서 한국의 기술 수입 현황이 나타났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표를 보니 확실히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 나라가 독자적 전자전 기술을 만든다고요? 볼트 규격도 미국 걸 쓰는 나라가.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CIA 분석관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한국도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반박하자 브레넌 차관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조립기술과 원천기술은 다릅니다. 분석관. 그들이 아무리 뛰어봐야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놀고 있을 뿐이에요. 브레넌 차관보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건물들이 작고 초라해 보였죠. 이 시설에서 우리 최첨단 위성을 무력화시킬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의문이 들었어요. 사진 속 연구원 건물들은 미국의 거대한 항공우주시설들과 비교하면 정말 소규모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27호는 왜 하필 한국 상공에서 멈췄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브레넌 차관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분석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브레넌 차관보가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레너드 분석관, 당신을 한국에 파견하겠습니다. 한국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협력 논의차 방문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그들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브레넌 차관보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위성을 건드렸다면 그 증거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리를 우습게 볼 순 없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흘 후,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 탑승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비행기표에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목적지가 적혀 있었어요. 14시간 비행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더 부담스러운 건 이번 임무의 애매한 성격이었죠. 공식적으론 기술협력론에 실제로는 감시와 수사.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기내에서 보낸 긴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 위성을 건드린 걸까요? 브레넌 차관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각 오후 3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마이클 레너드라고 적힌 팻말을 든 한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중하게 다가왔어요. 레너드 분석관이시죠? 윤서준입니다. 항우연 실시간 우주통제팀 팀장을 맡고 있어요. 직접 마중을 나온 거였습니다. 그의 정중한 태도에서 이번 방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서울까지 1시간 남짓 이동하는 동안 윤서준 팀장과 함께 차량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죠.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쳐갔고 핸드폰 진동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독촉 메시지들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협력동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하지만 미국의 거대한 시설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소규모였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에는 각국 우주기관과의 협력 현황을 보여주는 패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죠. 윤서준 팀장의 말투가 차량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분했어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벽면에는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랑 시리즈부터 최신형 정찰 위성까지 순서대로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훑어보며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윤서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간단히 현황 설명을 드린 후 관제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투가 매우 차분했어요.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당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정말 뭔가를 감추고 있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커다란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반도 상공의 위성 궤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준 팀장이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바꿨어요. KOSM 프로젝트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위성망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수십 개의 점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고 각각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함에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운영하는 통합 감시 위성망입니다. 총 28개의 위성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어요. 윤서준 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각 위성은 AI 시스템으로 자동 제어되며 실시간으로 궤도를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의문이었거든요.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윤서준 팀장이 잠깐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그쪽이 더 정확할 거예요. 윤서준 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클릭 후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서버 로그가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위성 제어 기록입니다. 궤도 수정, 통신 로그, AI 판단 기록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민감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공개하다니요. 미국이라면 상당한 보안 승인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는 자료였거든요.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나요? 제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더니 윤서준 팀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숨길 게 있었다면 당신들이 오기 전에 지웠겠죠. 그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윤서준 팀장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브레넌 차관보가 말한 것처럼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실제 관제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KOSM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서준 팀장이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복잡했습니다. 과연 내일 보게 될 것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윤서준 팀장과 함께 KOSM 관제실에 들어서는 순간 24개의 대형 모니터가 일제히 빛을 뿜어내며 저를 압도했습니다. 0.1도 단위로 움직이는 위성 궤도들이 실시간으로 춤추고 있었고 수백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초당 15회씩 업데이트되며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관제실 내부 온도는 섭씨 22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서버들의 낮은 웅웅거림이 귀에 들려왔죠. 공기 중에는 전자장비 특유의 메탈릭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윤서준 팀장이 제 앞에서 걸으며 중앙 콘솔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KOSM의 심장부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위성망 전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위성을 나타내는 점들이 궤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회의적이었어요. 화려한 그래픽은 누구든 만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실제 성능이었죠.
실시간 데이터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윤서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위성 상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 왼쪽 상단의 위성 하나가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으로 깜빡이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즉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윤서준 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그가 말한 지 3초도 안 되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화면 속 다른 위성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문제가 생긴 위성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저건 누가 명령한 건가요? 제가 급히 물었지만 관제실의 엔지니어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키보드를 만지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준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한 겁니다. 0.01 도 단위로 궤도를 자동 수정하고 주파수를 재배치해서 통신망을 복구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던 위성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갔고 전체 네트워크가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목이 마른 걸 느꼈습니다. 명령한 적 없다고요. 그런데 왜 움직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윤서준 팀장이 다른 스크린을 켰어요. 복잡한 코드와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AI가 상황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죠. 갑자기 다른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기상 상황이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폭우와 짙은 안개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저 지역의 감시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더니 윤서준 팀장이 해당 지역을 확대했어요. 놀랍게도 폭우와 안개 속에서도 선명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차량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화질이 나올 수 있죠?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성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날씨의 영향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위성들도 이런 악천후에서는 화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오히려 더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중얼거리며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실시간 타임스탬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날씨 데이터와도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얕보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이었죠. 관제실 견학이 끝나고 40분 후, 저는 항우연 본관 6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발걸음이 무겁고 신중했고 손에 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회의실 창문 밖으로는 3시 방향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유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고 형광등의 희미한 윙윙거림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최다인입니다. KOSM 프로젝트 총감독을 맡고 있어요. 최다인 감독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차분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었지만 어딘지 학자 같은 분위기가 풍겼죠. 오늘 관제실에서 보신 것들이 어떠셨나요? 최다인 감독이 물었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기술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나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 때문인가요? 최다인 감독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노란 빛으로 바랜 흑백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제 아버지 사진입니다. 최다인 감독이 한 장의 사진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20대 청년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1968년 1월 청와대 기습 사건 때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사진 속 청년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최다인 감독이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폐허가 된 마을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마을이에요. 폭격으로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가족, 친구들, 추억까지.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게는 전쟁이 그저 역사책 속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현실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총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떨렸어요. 최다인 감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만들겠다고. 최다인 감독이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화면에 KOSM의 설계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만들었죠.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갑자기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절절한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우린 더 정확한 총을 만든 게 아닙니다. 총이 필요 없게 만드는 하늘을 만든 겁니다. 최다인 감독의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가 한국을 의심하라고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과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KOSM은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시스템이에요. 최다인 감독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최다인 감독과의 대화가 끝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 13분, 갑자기 관제실 전체에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레벨 3 비상 사이렌이 귀청을 찢으며 울려댔고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팍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어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죠.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메인 스크린의 발사 지점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며 실시간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을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이었어요. 윤서준 팀장이 급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레너드 분석관, 지금 KOSM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미사일의 예상 궤적이 한반도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무기였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OSM의 모든 위성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28개의 위성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조화롭게 위치를 재배치했어요. AI가 자동으로 대응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윤서준 팀장이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말이에요. 화면 한쪽에서 복잡한 데이터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위성들이 특정 주파수로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윤서준 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사일의 GPS 신호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응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1분, 2분, 3분.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궤적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도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스크린에서 미사일의 경로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7분, 10분. 목표 지점 이탈 확인. 갑자기 관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미사일이 원래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해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2분 42초. 미사일이 바다에 추락했다는 최종 확인이 들어왔어요. 저는 멍하게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어요. 폭발도 없었고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파 신호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윤서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파괴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기회 자체를 꺼버립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평화 유지 기술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 기술력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KOSM의 실전 대응을 목격한 후 저는 이틀 더 한국에 머물렀어요. 윤서준 팀장과 최다인 감독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 확신을 굳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나누며 돌아오는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이죠. 워싱턴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백악관 서관 지하 2층 상황실에 서 있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16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고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회의실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죠. 제 손에 든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레너드 분석관,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브레넌 차관보의 시선이 날카롭게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어떤 보고를 할지 예상하고 있는 듯 했어요. KOSM은 위협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첫 마디를 꺼냈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방지하는 자율억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브레넌 차관보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분석관, 그들이 우리 위성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잊으신 겁니까? 차관보님, 그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반박하며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 위성이 그들의 기밀시설 위를 지날 때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 정찰기에 대해 하는 것과 똑같아요. CIA 국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력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최다인 감독의 아버지 이야기, 전쟁을 막기 위한 간절한 염원들이 말이에요. 저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그 미사일을 단 한 발의 요격탄도 쓰지 않고 무력화시켰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파괴도 없었어요. 그저 길을 잃게 만들어 바다에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브레넌 차관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차관보님,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고립될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통령님, 견제는 전쟁을 부릅니다. 제가 정면으로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의심하고 압박할수록 그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진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럼 손 놓고 있자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협력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고 투명성을 보장받으면서 평화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너드 분석관, 정말 그들을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백악관 타원형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수차례의 협상과 검토를 거쳐 드디어 협정 체결 단계에 이른 거였습니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협정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금색 만년필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 가슴은 설렘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난 석 달간의 협상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협정서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한국과의 KOSM 공동연구단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저는 깊게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지난 석 달간 얼마나 많은 논쟁과 설득, 그리고 세밀한 협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브레넌 차관보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반대도 있었고 기술 공유 범위를 놓고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투명성 협정도 함께 체결됩니다. 양국이 서로의 핵심 위성 기술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2년 내에 공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신뢰의 증표였거든요. 협정 체결 후 또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새로 설립된 한미 공동 우주감시센터에 서 있었어요. 아직은 작은 규모였지만 양국의 기술진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준 팀장도 파견되어 왔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시작이네요. 윤서준 팀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모니터에는 양국의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최다인 감독이 영상통화를 통해 서울에서 말했어요. 미래의 하늘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아직은 각국의 개별 위성들이지만 2년 후에는 정말로 미국과 한국의 깃발이 함께 그려진 공동 위성이 우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기술, 평화를 지키는 하늘.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